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재밌는 사연이 많길래 저도 한번 보내볼게요. 작년 일입니다. 제가 원체 밖으로 활발히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올해도 별다를 바 없지만 작년에는 정말이지 엄청 고생했습니다. 넘쳐나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데 어디에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잖아요. 클럽에서 땀을 빼면서 춤을 추는 게 너무 그리워지고 여자를 만나 쏟아야 풀리는 에너지가 그대로 쌓여 버렸습니다. 이 넘 흐르는 에너지를 다 써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하니 아주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할 게 없으니 침대에 누워서 빈둥거리면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나가 봤는데 어머니가 친구들 모임을 다녀오셨는데 친구분들을 다 데리고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건 얼마나 아쉬웠는지 오랜만에 방문한 어머니 친구들도 여자라고 그가 쌓여왔던 게 꿈틀꿈틀 되더라고요. 원래 사람들하고 지는 걸 좋아라 하니까 어머니 친구들 둘러앉아 있는데 저도 껴서 앉아서 과일 같은 거 주워 먹으면서 나누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조금 지루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저를 아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줌마들이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네 미숙이 요즘 뭐 하는지 들었어? 미숙이 뭘 하면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분이신 저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아줌마가 굉장히 예쁘십니다. 아줌마가 예쁘다는 말이 제 나이대에선 잘 나오기 힘든 말인 건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본 게 워낙 오래전이기도 하고 첫 신상이 정말 강렬했어요. 미숙 기모는 수영 강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군살이 하나 없이 건강미가 넘쳐오르고 유난히 피부가 곱고 하였었는데 길다란 머리를 두껍게 웨이브를 하고 있어서 마치 첫 인상이 공주님 같았습니다. 동네에도 소문난 예은 아줌마여 어머니가 미숙 기모를 저에게 처음 소개했을 때도 예쁘지라고 물어보셨는데 엄마보다 훨씬 예뻐라고 생각 없이 대답했다가 어머니한테 등짝을 3개 맞았던 것까지 기억을 합니다. 아는 분이 약이라 그런지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대충 정리해보면 남편이 바람이 나서 학기의 이모에게 수영을 배우던 젊은 남자랑 맞바람을 폈다. 그런데 맞바람을 핀 남자에게 이용당해 아주 빈털터리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냥 불쌍한 아줌마의 이야기 정도로 끝날 수 있겠는데 맞바람을 핀 게 오히려 미숙 기모가 귀책 사회자가 되어서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었다네요. 한마디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아침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서 정말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미숙 기모는 속세를 버리고 산속으로 떠나 자연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인이 말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 같은 거냐고 물어 봤는데 거의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몇 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어차피 에너지도 넘쳐 나겠다. 날씨도 따뜻하겠다. 산속에 기거하고 있는 미숙이 모를 찾아가서 안부도 묻고 며칠 지내보고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래도 되냐고 허락을 받았더니 별로 신경도 안 쓰시고 제가 그러고 싶으면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로 가방을 싸서 출발해 버렸습니다. 미숙이 모가 지낸다는 곳을 수소문해 겨우 찾아갔습니다. 산 중턱쯤에 올라 계곡을 따라가니 정말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처럼 똑같은 허름한 집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인기척은 없는 게 미숙이 모는 집에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연락처도 없으니 어디 계시냐고 전화를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여기 안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헛걸음을 친 건가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공기 좋은 곳에 있으니 상쾌한 게 미숙 기모가 없더라도 그동안 쌓였던 에너지를 발산하기 딱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니까 제 마음도 상쾌해지는 것 같았어요. 일단 바리바리 싸들고 온 가방도 너무 무겁고 해서 가방을 근처에다가 내려놓고 주변이나 한번 돌아다니고 와 보기로 했습니다. 근처에는 물 흐르는 계곡도 있고 공기가 맑으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두 달 정도는 이런 데서 마음도 잡으면서 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계시려나 하고 왔는데 미숙 기모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적당해 보이는 텐마루 같은 게 있길래 거기에 일단 누워서 낮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느낌이 나서 일어났는데 미숙 이모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숙 이모는 여전히 예뻤습니다. 새하얀 공주님 같던 피부는 조금 그려 있긴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운동을 하던 이모의 모습과 잘 어울려서 더 보기 좋았습니다. 올해
기다리기에서 미안하다 말에 제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여쭤보니 이미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속세를 떠났다 길래 핸드폰 같은 건 없을 줄 알았는데 알고도 말 안 해준 어머니도 원망스럽고 뭔가 자연인 같은 걸 기대한 제 자신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길래 마음속으로 이제 내가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장바구니에 고기며 야채며 바리바리 마트에 가서 사오셨더라고요. 거기에 식사 준비한다고 참 거 같은데 가서 브루스타를 꺼내 오시는데 실망감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자연인 생활은 제가 생각한 거랑 약간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미숙 이모가 여기는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길래 오랜만에 이모도 보고 요즘 집에만 있는 게 너무 갑갑해서 에너지 좀 분출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을 했는데 미숙 이모가 저를 쳐다보면서 씨 웃더니 힘이 넘치는 남자만 해줄 수 있는 일이 좀 있다고 하는 말에 농담이라는 걸 단번에 눈치채고 뭐든지 시켜만 달라고 남자답게 대답했습니다. 이모는 곧바로 식사 준비는 자기가 할 테니까 뒷정리하는 거 좀 도와달라고 말하시더라. 먹는 식사는 훨씬 맛이 좋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정리를 다 마쳤더니 미숙 이모가 밥 먹었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이모가 알고 있다는 산나물 스파이였어. 이런 일이 익숙한지 저건 따도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런 걸 설명해 주셨어요. 나을 캐는 게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런지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산에 있는 걸 이렇게 맘대로 따도 되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여기까지는 이모 땅이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인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수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땅값은 아니었지만 빈털털이라는 것은 오르면 떼부자가 되시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는데 웬만해선 오를 일도 없을 거라고 딱 잘라 말하시더라고요. 다시 나물 캐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무 근처에 웬 처음 보는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꽃이 너무 예뻐서 이모한테 이 꽃은 뭐냐고 물어봤어요. 야생화라고 설명하시면서 이거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집에 갈 때 화분을 만들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강한 햇빛만 안 주면 키우기는 쉬운 편이라고 에너지가 넘쳐나면 집에서 화분 가꾸기를 하면 좋지 않겠냐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말리는 것까지 다 도와주고 나니 해가 뉘어지고 있었습니다. 체력은 자신이 있었는데 조금 피곤해졌다 모르게 아픔이 나왔습니다. 미숙 이모가 그런 저를 보더니 피곤하냐 물으시고 저쪽에 있는 방이 안 쓰는 방이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눈 좀 붙이고 있으라고 했어요. 방 안에 들어갔는데 맙서사 정말 안 쓰는 방이었지만이 아니더라고요. 방 구석에 버섯도 자라 있고 벽은 이기며 곰팡이로 가득 차 있다가 바닥을 뚫고 나온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흡사 정글을 연상케 하는 모습에 그 길로 바로 나가서 이모에게 저 방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했는데 이모도 정말 안 쓰는 방이다 보니 미처 확인을 못했나 봐요. 저한테 사과를 하시면서 불편하더라도 이모랑 같은 방을 쓰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도 군대도 다녀오고 다 큰 남자인데 아무리 어머니의 친구라고 해도 남녀가 한 방을 쓰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밤도 어두운데 처음 오는 산길을 내려갈 자신도 없었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완전 밤이 깜깜해졌다. 저는 방 안에서 혼자 긴장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모와 한 방에서 붙어서 자게 생겼고 씻고 온다는 이모는 샤워할 만한 곳이 따로 있나 했는데 바로 문 너머 음식 준비하던 수도가에서 찰박찰박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요. 제가 말도 없이 찾아온 것이니 일단 이모에게서 최대한 떨어져서 문 쪽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산속이라 그런지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추웠는지 저도 모르게 재치기를 해 버렸는데 이모가 그 모습을 보더니 이쪽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대고 있는데 제가 감기에도 걸려서 집에 돌려보내면 우리 어머니 볼 면목도 없고 잡아먹지도 않으니까 가까이 와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모와 저 사이에 사람 하나 누울 정도의 거리를 띄우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모는 제 쪽을 향해 누있었는데 오랜만에 사람하고 같이 지내니 참 좋다는 둥 뜻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오늘 하루 일로 에너지가 고갈되었다. 결국 잠에 들고 말았는데 벼랑간 제 이불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서 잠에서 깼습니다. 미숙이 모였습니다. 이모는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오랜만에 사람 품이 너무
그리워서 그러니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냐고 물어왔습니다. 잠결에 그런 건지 분위기 휩쓸린 건지 저도 이모 쪽으로 돌아 누워 이모를 한 번 꼭 안아줬습니다. 미숙 이모의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게 전해졌고 방 안에 제 심장 소리가 뛰는 게 들릴 정도로 크게 뛰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자연인이 아는 게 무색하게 익숙한 샴푸 냄새에 여기가 깊은 산속 어머니 친구분이 사는 곳이란 것도 잊었습니다. 이모가 말했던 남자가 해줘야 할 일이 이건 아니었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게 사실 뭐가 중요했어요. 그렇게 혼자 사는 미숙 이모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산속에서 이모와 이틀을 더 있었는데 저도 더 이상 발산할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았고 이대로 있다간 무슨 일이 더 생겨도 생겨버리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 봐야겠다 말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준비가 끝나 출발하려는데 이모가 저를 쫓아 나와서 뭔가를 건네 주시더라고요. 나물 캘 때 봤던 야생화 몇 가지를 화분에 옮겨 담아 주신 거였습니다. 그때 말했던 걸 기억하고 제가 가는 길이라 챙겨주신 거였어요. 야생화는 이모가 설명해 준 것보다 키우기가 쉬운 편은 아니었는데 이내 곧잘 자라더라고요. 지금은 집에 20개가 넘는 화분이 생겼습니다. 꽃잎이 활짝 열린 화분을 보고 있자면 자꾸 이모와 지냈던 그 며칠간의 추억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리게 될 줄 몰랐는데요. 제 남편과의 문제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일입니다. 회사는 다르고요. 그래도 분야가 같다 보니 일 때문에 겹치는 지인도 정말 많습니다. 남편은 작년 12월에 지금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사건의 발단은 3주 전 주말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오랜만에 피자집에서 데이트를 했는데요. 평소에는 찍지 않던 음식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건 올 초부터였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길래 나도 보자 하면서 봤지요. 신혼이라 달달하네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야근입니다. 뭐 이런 답변들이 달리더군요. 단체방을 나가면 대화방 리스트가 쭉 뜨잖아요. 단체방 바로 밑에 남편 사무실 여자의 대화방에 있더군요. 그 아이가 성격도 좋고 예쁘고 센스도 있고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젊은 시절 저를 보는 것 같아 애정이 가던 애였습니다. 물론 얼굴도 같고 남편이랑 친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경이 안 쓰였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별일 있겠나 싶었어요. 단톡방에 그 아이가 있었고 남편이 따로 사진을 보냈다는데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간만에 데이트어 그냥 얘한테도 보냈어. 무슨 얘기해 하면서 대충 사진만 넘겨보았습니다. 웃긴 사진이나 서로 기르는 동물 사진 등을 보냈었는데 저희 집도 강아지를 기르고 그 여자애도 강아지를 기르기 때문에 뭐랄까 그 때문에 친해진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 낮이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낮잠 자는 남편에게 핸드폰 좀 쓰겠다고 말했고 남편은 비몽사몽간에 들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핸드폰을 열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의 카톡방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친구와 호텔 간다더니 잘 도착했니라며 말을 걸고 여자애는 잘 받아주고 위로 올려봤더니 남편이 그 여자에게 덕분에 영화 잘 봤다는 표현도 있었고요. 스크롤을 쭉 올려 봤더니 시시콜콜한 대화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서로 술집에서 안주를 찍어 보내고 2차 술집에 같이 합류하자. 어제 잘 들어갔니?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오늘 같이 해장할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제가 줬던 웃긴 자료들까지 제가 추천했던 맛집까지 그 아이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맛있는 음식도 자주 못 먹는데 말이에요. 바로 남편을 데웠습니다. 이 여자요의 카톡 뭐냐고 물었더니 대번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딱 2가지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카톡을 남들에게 보여줘도 너흰 떳떳하냐? 내가 너처럼 하고 다니면 당신은 괜찮겠냐였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나오는 대답은 괜찮다였습니다. 그때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는 뭐냐고 물었더니 여러 사람이랑 같이 봤다고 합니다. 지금 남편은 제가 그건 잘못 들은 거고 여러 사람들과 약속이 파토 그래요. 그 여자애랑 시간이 남아서 그냥 본 거라고 주장합니다. 뭐 결론은 둘이 본 거였지요. 저 바보
아니고 오히려 인간관계와 관련해서는 영민한 편에 속합니다. 여자치고는. 담력도 있고 말발도 좋습니다입니다. 또 제가 있는 분야는 영업은 아니지만 정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이기라 내용 파악도 빠삭합니다. 물론 남편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커졌지요. 여튼 딱 느낌이 왔습니다. 불륜이나 바람은 아니지만 사귀기 전 단계구나.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고 저도 젊은 시절 그냥 연락을 씹어 버리긴 했지만 유부남들의 연락 많이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불륜을 하려는 길목에서를 잡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있다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맞을 때도 그렇게 서럽게 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있었더니 남편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이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으며 떳떳하다고 하더군요.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간다고 버티더니 그 여자한테 전화해 욕을 하려고 하기 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천히 샤워를 하며 어쩔 수 없다는 듯 회사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은 여자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고 말씀하다 그요. 그 이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쫓아냈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나가면서 힘들게 하려고 지갑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카드가 많아서 2개만 뺐고 내쫓았습니다. 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오래 싸움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문제가 왔더군요. 내가 기분 나쁜 거 이해한다. 다른 여자와 불필요한 접촉 기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요즘은 뭐 본인은 결백하다면 제 기분에 대해 사과하겠다. 그요. 불필요한 접촉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확인도 불가능하고 도대체 무슨 사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서로 출근을 하고 낮에 회사에서 생각을 곰곰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만나자 했더니 못 나오는데 왜 그러시냐고 묻더군요. 유부남 고신 여우 꼬리표 달고 싶지 않으면 나와라 했습니다. 뭐 결국엔 못 만났죠. 그 여자를 만나면 취소하려고 했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게 되어 저는 선약 장소에 갔습니다. 약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문제가 와서 이러쿵저러쿵해서 정말 미안해. 근데 현관 비밀번호 바꿨네. 문종 열어 전화 어디랑 USB 필요해라고 했습니다. 읽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제가 미안한 것인지 어딘지 정신을 못 차렸다 싶어서 제 심정을 구체적으로 적은 길고 복잡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부인이 받지 못하는 자극과 설렘을 그 여자에게 받아놓고 너는 떳떳하다는 거냐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참 구질구질 하네요. 집에 와 보니 남편은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날 화요일이 되었을 때 퇴근하고 집에 와서 문제가 왔습니다. 자기 집 앞이라고 하네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한데 옷 좀 바꿔 입게 해줘. 그게 싫으면 아침에 난 나간 뒤에 집에서 옷만 바꿔 입을 수 있게 해줄게. 이번에도 주제는 옷입니다. 그래서 만약 옷이 필요하면 시댁이나 회사로 보내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애 때문에 자존심 상한 아내의 심정은 무시당하고 그 여자애가 옷 못 바꾸면 자기를 어떻게 볼지 걱정됐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집 앞에서 벨 한 번도 누르지 않고 문 한 번도 두드리지 않고 사라졌다네. 수요일이 돼서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친구와 술 마시기로 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만약 조언을 얻으려고 만난 것이었다면 말투가 어둡고 조용했을 텐데요. 저와 이혼하자고 할 거라고 했다 하네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자신이 없었다고 해요. 그 다음 목요일 진짜 이혼날 생각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이야기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의 모든 SNS 끊었습니다. 진짜 이혼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났던 대화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와이프분 회사라도 찾아가셔서 대화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처가에 찾아가야겠어요 하더군요. 남편 절친과의 대화 내용도 봤는데요. 그 절친도 같은 분야에
있지만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유로운 영혼이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남편을 들어주더군요.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화를 보니까 둘이 오순도순 그 아가씨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틀 뒤. 일요일에 시아버님이 사과하고 오라고 시켰는데 집에 왔더군요. 와서. 미안하답니다. 엄청 미안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전 다 필요 없이 그 여자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만 인정하라 했습니다. 인정 못한다며 나갔습니다. 그게 일요일이고 목요일이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네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연락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저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길 바랬어요. 해결 방법은 어떻게든 찾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고 실수든 잘못이든 인정을 한 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차피 내가 벌고 남편 전업 주고 시킬 게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 할 가능성은 또 있는 거고 잘못에 대해 수긍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어도 아니랍니다. 저는 단 하나만 원합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만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남편에게 마음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계속 살 자신은 없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의 대화에서 증거 되게 뭐가 있냐고 하겠지요. 그래요. 저에게 불리한 쪽으로 생각해 보면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꼬실 때 혹은 찝쩍거림 때 남편의 화법을 쓴다는 것 정도지요. 물론 저도 주위에 남자 사람 많습니다. 식사를 2명 이사할 때도 있고 여러 명이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부 정도 묻는 정도고 일이 있으면 일 때문에 식이면 회식 때문에 만납니다. 가끔 친구 남자와도 둘이 만나서 남자들 심리는 이러냐 이러면서 남편과 투닥거리는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관계에서는 어찌 보면 관대하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음이죠. 마음이 없으면 남편과 여자애처럼 그렇게 길게 지속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결혼하신 분들께 몇 줍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참아줘야 할지 아니면 너는 정말 잘못한 거라며 지금처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택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최근 즐겨보는 채널에서 사연들을 듣던 중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 주실 거라 보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집사람은 모르고 있는 앞으로도 결코 알아서는 안 되는 속사정이 몰래 회사에서 쓰게 되었네요.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제입니다. 처제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진작 조심했는데 지금에 와서 왜 그때 처제를 안 왔을까라는 생각에 후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지인에게 소개를 받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한 아가씨 한 명이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냐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응하게 되었죠. 회사 퇴근 후 약속한 장소로 갔는데 키가 작고 살짝 통통하지만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와이프입니다. 첫눈에 반할 만한 타입은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호감이 생겼어요. 제가 하는 말에 정말 잘 웃고 대답도 어찌나 잘하던지 아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마치 저는 최고의 남자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항상 저에게 칭찬을 해주고 치켜세워 줘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 언제나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햇살처럼 나를 비춰주고 응원해주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는 것이 제 일이라는 생각에 만난 지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일렀지. 아내는 조금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내 웃으며 고맙다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며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처제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처제는 집사람보다 1살 어린 연년생으로 우리보다 일찍 결혼을
했더군요. 어린 나이에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했을까 싶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동서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동서는 보다 무려 10살이나 많은 남자였어요. 저보다는 6살이나 많아서 왠지 동서 라인택. 결혼을 한 것이었죠. 둘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했어요. 만약 이번에 우리가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갖게 되면 똑같은 나이의 조카를 키울 수 있겠다며 내심 신나하는 눈치였고, 처음에 저는 처제를 보고 나서 아줌마 같다는 생각은 일절 들지 않더군요. 아내보다 훨씬 큰 키로 170에 가까운 모습에 늘씬한 팔다리를 갖고 있어서 모델을 해도 될 만큼 미인이 나가니까요. 척에 인사를 드리고 오는 길에 집사람에게 처제와 닮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자 구박도 엄청 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평생 비교당해서 살았는데 남편이란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한다고 말이죠. 그게 아니고 난 자꾸 아담한 여자를 훨씬 더 좋아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최고라고 몇 시간이고 아내를 달랬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키 크고 신한자가 제 타입이지만 이제 그런 말을 해서 굳이 집사람 심기를 거스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에서 딱히 반대하거나 트집 잡는 일 없이 물에 술 타듯 유순하게 모든 일이 흘러갔어요. 집사람과는 모든 점에서 참 친구 같고 편했어요. 연애한 기간이 짧았지만 마치 오래 앓고 지낸 친구처럼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둘 다 활발한 성격으로 조용한 휴양지를 신혼여행 가고지 않다며 우리는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보통은 대학생들이 배여행을 가는 곳인데 우리는 그런 신나고 자직거한 분위기를 좋아했거든요. 신혼여행 내내 신나서 카톡으로 처제에게 사진을 보내는 대화 내용도 옆에서 보게 되었죠. 처제는 우리를 보며 둘이 참 잘 맞는 것 같다고 어찌나 부러워하지. 너무 새마는 모습에 처제에게 슬쩍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서와 처제는 취향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았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음식을 하나 고를 때도 티격태격하는 상황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둘은 나이 차이가 제법 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었죠. 딱히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녀 싸움은 칼로 물베기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일에 일일이 참견하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마리씨가 된 것처럼 처전에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것입니다. 두 자매는 엄청 기뻐했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 서로 아이를 낳게 되면 어린이집도 같이 보낼 수 있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쭉 함께 할 수 있다면 말이죠. 이제 막 임신을 했는데 벌써 인생의 모든 계획까지 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귀엽게 보였습니다. 보통 년생의 자매끼리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우리 처아은 그런 게 없구나 싶었죠. 집사람에게 처제와 참 사이가 돈독해서 좋아 보인다고 말하자 어릴 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답니다. 말 그대로 피 터지게 으르렁대며 싸웠다고 하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처제는 언니가 뭐만 하면 죄다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는 동생이었다 합니다. 집사람이 쓰는 물건이 좋아 보이면 그대로 따라 샀거나 만약 살 수 없으면 몰래 훔쳐서라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다고 하더군요. 욕심이 많고 늘 자기 옷을 탐내해서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여자들은 그런 걸로 싸우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 정말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사람이 어느 날 원피스를 사고 나면 그게 예뻐 보였는지 다음 가족 모임에서 비슷한 옷을 사서 입고 나오는 처제를 볼 수 있었어요. 처제의 집에 방문하게 된 날에는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처제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저희는 처제의 집에 별로 간 적이 없었어요. 매번 놀러 오라고 말은 하지만 동서가 워낙 껄끄러워서 살이 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이번에 새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집들이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처가 식구 모두를 초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들어선 순간 너무도 익숙한 느낌에 뭔가 이상했어요. 알고 보니 집안의 인테리어가 우리 집과 무척 흡사한 것입니다. 소파의 색깔이나 질감, 가구와 TTV 그리고 이불 커버까지 비슷해서 기분이 참 오묘했다. 집사람도 눈치챘는지 표정이 어색했어요. 그 일로 아무래도 둘이 다툰 모양인지 한동안 처제는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뒤 울면서 집사람에게 사과하는 처제의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죠. 언니가 하는 건 다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난 안목도 없고 센스도 없어서 고르는 족족 다 실패하자. 그래서인지 남편도 실패한 것 같아 일부러 들으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집사람과 함께 TV 보던 중이라서 저도 모르게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싸운 것 같은 처제의 반응에 우리 둘은 모두 당황할 뿐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 동서의 술버릇이 갈수록 나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조금 성격이 세진다고 느꼈었는데요. 그런데 말투도 더욱 거칠어지고 행동도 과격해지는 이젠 물건도 던지기까지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박을 하고 나면 오히려 술맛 떨어진다고 집을 올라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온다며 펑펑 우는 처제의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만약 동서의 나이가 저보다 어리면 제가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볼 텐데 저보다 6살이나 많은지라 그러기엔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일단 서로 이야기를 잘해보라고 집사람이 처제를 달리는 방법밖엔 없었죠. 그러던 중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처제가 유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사람의 낯빛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서둘러서 나갈 채비를 하는 모습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이제 퇴근했냐 잘 되었다고 자기랑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합니다.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며 앞뒤 상황 이야기도 않고 허둥대는 집사람에게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이야기 좀 해보라고 했어요. 처제가 유산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동서는 술에 취했는지 연락도 안 되고 혼자 병실에 있다며 너무 안쓰럽고 속상하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집사람을 꼭 안아주었죠. 안 그래도 같이 아이를 키울 생각에 들떠 있었던 집사람이었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홀로 있을 처제는 더 힘들 거라고 서둘러 가자는 말에 옷도 채 갈아입지 못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이 병실에 누워있는 처제를 보니 왠지 남일 같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만약 우리 애가 사라졌다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처제의 기분이 10분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처제의 어깨를 꼭 안아 주었어요. 생존 처제와 악수 한 번 한 적 없었지만 너무도 허망해 보이는 처제의 모습에 왠지 할 것 같았죠. 그 모습에 집사람도 함께 저와 처제를 안았어요. 우리 부부가 꼭 끌어 한자 처제는 며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집사람도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한참 온 뒤 집사람은 훌쩍이며 동서는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제는 망설이다가 결국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내가 제 살 깎아먹는 것 같아서 그동안 정확하게 말은 안 했어. 그런데 내 얼굴에 침이라도 실랑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 남들에겐 못했지만 언니는 구니까 그래도 조금 흉봐도 괜찮겠지. 우리 남편 아무래도 여자가 생긴 것 같아. 그동안 술 먹고 화풀림 많이 했지만 멀쩡할 땐 그래도 제법 날 챙겼어. 그런데 요즘은 그마저도 없고 밤늦게 들어온 일도 잤더니 향수 냄새까지 묻히고 오더라고. 임신 초기엔 조심해야 해서 같이 잠드는 걸 거부했는데 어느 날은 욕까지 내뱉더니 아무짝기도 쓸모가 없다며 그럼 자신은 어떻게 풀어야 하냐며 화를 내더니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 그 뒤로는 일주일에 몇 번씩 밖에서 술 마시며 향수 냄새를 풍기고 들어와 언니 솔직히 다 너무 비참해. 나이 많은 남자면 좀 더 의젓하고 날
감싸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남편도 잘못 고른 것 같고 아기도 잘못했잖아. 언니는 자상한 형부의 아기까지 다 가졌잖아. 아무리 따라해도 대체 내가 뭐가 모자르지? 모르겠어. 울먹이며 동서의 이야기를 하는 처제의 모습에 집사람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이혼 소리 나오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둘 사이를 조금 달래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처제의 몸조리가 끝나는 대로 가족끼리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도 같이 구워 먹으면 조금은 서로 진심을 내비칠 수 있고 둘 사이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리 부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캠핑장을 예약 후 둘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둘이서 연애 때도 종종 캠핑을 다녔기에 장비는 다 우리에게 있으니 두 사람은 몸만 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캠핑이라고 귀찮은 듯 이야기를 하던 동선은 저와 집사람이 계속 권하자 맞지 못해 수락을 했습니다. 처제는 많이 들뜬 모양이었어요. 남편과 캠핑은 처음이라고 신나하는 모습에 안쓰럽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고기를 사들고 캠핑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열심히 분위기를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처제는 그에 화답하듯 재미있어 했지만 동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죠. 평소 같으면 쉬는 날 편하게 쇼에서 야구나 보고 있을 텐데 이렇게 벌레가 날아다니는 곳에서 불편하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덜대다 집사람과 저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저와 처제 동서는 어느새 조금씩 술이 올랐어요. 집사람은 임심 중이니 음료수만 마시다가 졸리다며 먼저 자러 텐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제도 피곤한지 잠깐만 눕겠다고 처제의 텐트 안으로 향했어요. 동서와 둘이 있게 되니 참 어색하더군요. 분위기도 좀 풀 겸 챙겨온 양주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하루 종일 봤던 얼굴 중 가장 화한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아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도무지 처제에게 정이 가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냥 지금은 남자끼리 술 마시는 자리이니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남자 대 남자로 오늘 밤은 투가 놓고 말아줘.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내가 연장자이신 위다운 내가 말이야 정말 한때 잘 나가어. 그런데 어린 여자 좋아해서 만나다가 이렇게 코낄 줄 누가 알았겠냐. 함부로 맘대로 여자도 못 만나고 답답해 미치겠다. 게다가 애 유산한 게 내 탓이야. 맨날 울고 짜고 난린데 듣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제대로 못했으면 잘하던 내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겠어. 맨날 징징대는데 듣기 싫어서 내가 애 없앤 거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뒤로 난리 그런 색 난리가 없더라. 말하다 보니 갑자기 더 짜증나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여자들도 다 자는데 우리 시내에 나가서 노래방에 나갈까. 이 동네에도 뭐 예쁜 아가씨들 좀 있겠지.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거절을 했고 그의 동서는 기분이 상한 듯 화를 냈습니다. 기껏 자신이 권했는데 성의를 거절했다면 이래서 어린 놈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대화가 안 통한다는 둥 욕설을 내뱉더니 자신의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술 마신 채 운전을 하다니 걱정되는 마음에 동서가 차를 몰고 나갔다고 처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텐트에서 쉬던 처제는 한 숨을 내쉬더니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냥 내버려두라고 저러다 차라리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처제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처제는 저를 빤히 보더니 형부는 참 자상해요. 언니 좋겠다.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 착하고 잘생긴 형부랑 살고 있고 형부는 우리 남편과 달리 여자 문제도 없잖아요. 술 마셔도 이렇게 점잖고 혀가 잔뜩 꼬인 듯 말하는 처제에게 저는 별다른 말을 할 수 없이 다독이기 할 뿐이었죠. 남은 양주병을 흔들더니 이거 남기면 버려야 한다며 아깝다고 지금 다 마시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잔뜩 취해 보이는데 그만 마셔야 한다는 제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처제와 남은 술을 잔에 따라서 건배를 하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되도록 처제의 전에는 얼음을 잔뜩 넣어서 취하게 하는 수밖에 없었죠. 마시면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한풀이하듯 말하던 처제는 어느새 잠이 오는 듯 재어기서 졸기 시작했어요. 꾸벅거리는 처제에게 텐트에 가서 자하고 어깨를 두드리는 순간 갑자기 제 눈앞에 처제와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피할 기세도 없이 저는 그대로 처제와 입이 닿버렸어요. 너무 당황해서 순간 확 밀쳐냈고 그 바람에 처제는 캠핑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아야야 형부 아파요. 아무리 싫어도 이렇게 확 밀어버리면 어떡해요. 저는 사과하며 처제를 일으켰고 몸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순간에 술자리에 일어난 실수겠지 하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처제도 별일 아니라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 척이며 텐트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마 오늘 일어난 일을 집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눈으로 밤을 새고 말았고 동서는 아침 해가 드는 시간에 캠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모두를 깨운 뒤 해장국집에 향했어요. 아무 이야기 없이 묵묵히 해장국을 먹는 처제의 부부가 정말이지 이상한 사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간밤에 일은 술기운에 벌어진 일이니 아무도 알게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제도 취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어요. 알고 보니 처제는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제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사실은 언제 알게 되었냐고요. 바로 엊그제 듣게 되었죠. 처제는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기 전 갑자기 처제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회사 로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술을 한 잔 사달라는 말에 그럼 언니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니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하면 그날 캠핑장에서 우리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겠다 반협박을 하는 처제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분명 그건 처제가 먼저 그런 것이었지만 어쨌든 입을 맞춘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속아 도살장 끌려가듯이 마지못해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저에 대한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옛날처럼 막연히 언니가 같고 있는 게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요. 그래서 형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착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 정리를 하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가 유산을 하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 함께 슬퍼해주고 눈물을 성인 채 저를 안아주는 형부의 모습을 보고 느꼈죠. 아, 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그래서 결심했어요. 형부 우리 앞으로 몰래 만나면 안 돼요. 저희 남편도 바람 피고 있으니까 홧김에 저도 다른 사람 만날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형부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건 왠지 좀 징그럽고 싫은데 형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소리를 하는 처지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정말일까 아는 생각을 못 했어요. 마치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그 주인공이 저라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엊그제 술을 마시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말한 뒤 처제를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자꾸만 처제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오늘 아침 처에서 온 사진 때문입니다.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한다며 고 나온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냈는데 그걸 보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집사람이 임신 중이라 혹여 잘못될까 반을 혼자 잠들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섹시한 여자가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필 처자라. 결혼한 지도 어느덧 8년이 되어 가는데 아내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여태껏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던 껍데기 뿐이었던 아내를 곁에 두고서 살았네요. 저도 잘한 것은 하나 없습니다. 아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주변에서 본받을 만한 인구부부다 하는 빨린 소리와 들려오는 평가에만 신경을 쓴 저희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결혼해서 살아온 기간 8년 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제
인생의 반 가까이 아내를 알아왔는데 제가 아내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그저 얼굴이 이쁘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아내가 집에서 갑갑해서 밖에도 놀러 다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도 사귀면서 나름대로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살 기운에 일찍 퇴근했는데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다니던 헬스장에서 만났다는 그 자식한테 매달려 있는 아내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그런 아내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알게 된 건 처제 덕분입니다. 원래부터 제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범생이 아고 소문이 날 정도로 공부만 했었지요. 그때 당시에는 공부를 안 하면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던기에 지금 적잖게 밥벌이를 하고 있는 제가 있는 것이겠지만 제가 벌어봐요. 얼마나 벌겠니. 월급쟁이 중에서 좀 더 번다 뿐이지. 제 친구 중에서는 틈만 나면 컴퓨터만 하던 녀석이 있었고 대학도 별 볼 일 없었던 녀석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버는 돈의 몇 배를 벌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공부밖에 안 해서 대학만 가면 내 멋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던 때였습니다.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은 즐기지 못했던 것 같지만 말이지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휴학계 내고 군대부터 다녀왔습니다. 부모님 간섭 그만 받으려고 그랬지요. 군대도 다녀왔고 저를 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대학 초반이라도 제 맘대로 살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군대 다녀와서 고비 풀린 망아지 마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각 자고 놀러 다니려고 하니 돈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그 당시 시급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 하나만큼은 잘했기에 과외를 하나 맡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처제입니다. 저랑 나이는 2살 차이고 그때 처제는 재수를 하고 있었고 모자란 부분을 학원에서 하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깝고 여러 명이 공부하는 것도 싫어서 과외를 구하게 된 게 저였다 거지요. 군대 때문에 공부에 공백은 있었지만 고작 2년 공부 쉬었다고 해서 까먹을 만큼 공부를 적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다행히 처제도 제 가르침 덕분에 일취월장을 하는 게 느껴졌고 그렇게 처제를 목표하던 대학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들어간 대학이 제가 재학 중인 학교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제가 심지어 입학하자마자 군대까지 다녀오는 바람에 처제와 저는 한 학년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과외로 만나게 되었지만 처제가 대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연상이 하지만 처제한테 그냥 편한 선후배 사이가 되었을 텐데 처제는 저를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저를 유독 잘 따르던 그런 후배였지만 모르고 있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대학 생활하다가 직장 준비를 하게 되고 제가 목표로 하던 회사가 있었기에 취직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을 쏟았습니다. 다음 해가 될 때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졸지에 그때 졸업한 처제와 같이 취직 준비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내보다 처제와 더 친했지요. 처제와 알고 지낸 기간이 훨씬 길었으니까 말입니다. 처제와 저는 같은 회사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시절에 처제의 집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처가야지요. 아무튼 거기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와는 처음 만나게 되었어입니다. 그리고 처제와 장인장모 모르게 아내와 둘이서 사랑을 키워나갔고 제가 취직에 성공하게 되면서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랑 같은 회사를 지원하던 처제가 갑자기 진로를 들어서 다른 회사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네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 생활한 기간만큼 연애하는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어떻게 저를 속이고 그렇게 배신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때 제가 몸살 기운에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기에 다행이지 뭐만 들고 있었다면 아주 큰 일이 나도 났을 정도로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바들바들 떨려옵니다. 아무튼 아내는 그때 무릎까지 끌어가며 제게 싹싹 빌면서 사과를 했어요. 제가 사과를 안 받아주니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왜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는지 토로하더군요. 매일 내만 매달리는 제가 실탈에 지쳐 돌아와서는 자기 할 것만 하고 픽 쓰러져 끝내버리고 등 돌려 누워서 잔 게 누구냐 하면서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저와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 제가 돈 벌어 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을 돌보지 아니했던 겁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붙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아내만 잘못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와는 그때 대화로 잘 풀었습니다. 외롭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이제는 나도 잘하겠다 하고요. 솔직히 말하기 민망합니다. 아내는 사실 좀 알고 그때 부터 먹던 트레이너 놈이 더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극적으로 아내와 화해를 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 베개 밑에서 나와서는 안 돼 포장지를 제가 찾아냈어요. 아내에게 이게 뭐냐 물으니 대답을 못하다가 제가 아파트 카메라 한번 다 뒤져 볼까 으름장을 놓아서 결국 그 자식을 다시 만났다는 자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이었지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아내와 잘 해결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냥 저한테 만족을 못했던 겁니다. 아내가 정신 못 차리고 바람을 계속 피고 있는데 바보같이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그동안 공부만 하지 말고 몸도 좀 키우고 운동도 좀 할 걸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한테 걸린 것이 2번째 있지만 사실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출근해 있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가에 가서 이혼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장모는 이혼만은 참아달라며 제 다리를 붙잡고 빌더 그요 단 한 사람. 이혼하라고 내 등을 떠밀어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처제 있습니다. 당시에 아내의 2번째 바람이 발각되고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회사고 뭐고 다 때려치겠다고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다행히 제사를 수리하지 않고 일단 휴직 처리를 해줄 테니 한동안 쉬다가 복직하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해줬습니다. 아내는 처가에서 지내면서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서 제 앞에서 용서를 구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젠 아내 말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문도 안 열어주고 집에서 버티고 있으면 아내는 문 앞에서 기다리겠다 말하고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돌아가기 일수였고 돌아가는 길에 헬스장에 들러서 그 자식을 다시 만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처음엔 단지 모든 일이 사실 내 탓이라고 우기는 해 그리고 장모에게 복수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복수의 화살이 저 집구석에서 유일한 내 편이었던 처제한테 향한 건 제 잘못이겠지요. 아내가 집에 돌아가고 나면 처제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불쌍한 형부 밥이라도 먹이겠다. 먹을거리 바리바리 싸들고 항상 찾아왔지요. 아내한테 걸리지 않게. 아내가 집 앞에 있는 동안에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꽁꽁 언 손으로 밖에서 아내가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제도 문전박대를 했습니다만 유일하게 내 한탄 들어주는 사람이 쟤였다. 심살았는지 아냐. 명절 때며 행사 때면 내 부모한테 주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줬다. 아내 고생안 시키겠다고 직장도 그만두게 했고 제대로 된 저녁 한 끼 얻어먹지 못했어도 아내한테만큼은 언제나 진심이었다. 매번 똑같은 말을 외치면 처제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처제에게 마음을 열고 나니 그래도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하나 내 편이라고 하나 있으니 그동안에는 큰 위로가 되었지요. 처제가 저를 위로해주는 동안 제 마음속에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쯤이면 아내를 용서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의외로 처제는 그런 저의 말에 언니를 용서해주지 말라고 제 말을 딱 잡아 끊었습니다. 네. 언니지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신뢰를 저버린 사람을 받아주면 형부 골만 우스워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제 자존심을 건드렸던 겁니다. 웅조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지요. 처제에게 아내에게 복수를 하고 싶으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처제의 반응이 너무나도 순순했습니다. 방이 3개짜리 아파트였지만 하나는 아내가 옷방으로 쓰고 있었고 또 하나의 방은 아내가 집에서 운동한다 치고 해서 체육관 같이 꾸며준 방이었기에 처제가 자고 갈 곳이 따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제가 순순히 자고 간다고 나왔을 때 당황스러워서 저도 말을 길게 잇지 못했습니다. 처제한테 그러면 방에서 자라고 말하고 저는 이불 몇 개 들고 나와서 거실 소파에 자리를 만들어 거기에 누웠습니다. 처제가 자기가 소파에서 자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말하니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있던 처제가 웃으면서 형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미소를 짓더군요. 처제는 제가 처제 재수를 도와줄 때부터 저한테 마음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더군요. 일부러 학교도 저와 같은 학교로 지원했던 거고 같이 취직 준비하면서 같은 회사를 준비했던 것도 저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처제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지요. 그때는 제자이자 선후배 오히려 친구에 더 가까운 처제있기에 처제의 그런 마음은 눈치도 채지 못했었습니다. 괜한 말을 들으니 잠이
더 안 오더군요. 거실에 불은 꺼져 있어서 어둠밖에 없었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의 어둠 속에서 어찌나 말똥말똥하게 보이던지. 그런데 처제가 저를 부르더군요. 손살같이 방으로 들어가니 소파에서 자면 허리 아프지 않냐면서 침대도 넓은데 그냥 옆에서 자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긴장이 돼서 못 자겠다고 차라리 같이 있으면 마음이 진정이라면 불가항력에 이끌려 저는 그렇게 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그날 저녁에 처제의 오랜 기다림에 응해줄 수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처제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천장을 보면서 넌지시 말을 꺼내더군요. 처제는 하루빨리 제가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는 저를 위해서라면 가족도 등질 수 있으니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냐 물어왔습니다. 언니나 자기 부모님이나 솔직히 형부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제대로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그 사람들 버리고 형부와 함께하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 망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아니겠냐 하더군요. 다음날 아침에도 아내가 어김없이 저에게 용서를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기다리던 집 앞에 현관문이 열렸는데 문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생이 나오니 아내가 엄청 당황하더니 어떻게 둘이 그럴 수가 있냐며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솔직히 저는 그 상황이 통쾌했던 결과를 그 기분이 어떤지를 끝내 아내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지금은 아내와 결혼 생활을 시작한 내 집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행복을 찾을 때라고 생각하고 이 정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처는 벌써 다 치유가 된 것 같고 부장님 덕분에 휴직했다 회사도 다시 나가서 경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향한 복수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이제는 제가 제 짝을 찾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아내에게 고백을 하기 전인 그때로 돌아가 없던 일로 만들고 진짜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을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내는 지금도 나쁘지만은 않네요.